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이광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숙명여자고등학교의 내신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2018학년도 1학기 1학년 국어 기말고사를 함께 보면서 이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어느 정도로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경향을 보면은 객관식 24문제에 서술형 10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적게는 4문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되지만 숙명여자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거의 10문제를 항상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녹록치 않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디테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쪼개보면요. 고전시가 한 지문, 현대시가 한 지문, 고전소설이 한 지문, 독서가 2지문이 나왔는데요. 논리학과 과학이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독서 지문 하면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논리학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을 뽑을 수 있고 과학기술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2가지를 선별해서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객관식 17문제, 서술형 7문제가 나왔고요. 문법은 객관식 7개, 서술형 3개 정도로 비율이 한 2대1 정도, 2.5대 1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분포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작품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의 개수가 10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50분, 길면 60분 정도의 시간 동안 10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구조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서술형 10지문이나 풀어야 된다는 거, 10문제나 풀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출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고전시 지문에서 사자성어만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라일체 같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자성어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단표, 누항, 소요, 음영, 직관적으로 단어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기억하기 어려운 작품들, 그런 사자성어들을 대거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성어 하면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착각하시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작품에 나와 있는 모든 사자성어를 사실 다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청유형으로 문장을 끝맺어라 라는 조건의 서술형들도 나오는데요. 청유형,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벌써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청유형이라는 것은 동사를 종결 어미로 쓰는 것인데 어떤 것을 이끄는 듯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유형이라 하면 뭐뭐하자, 뭐뭐하세, 뭐뭐합시다 등의 종결 어미를 우리는 청유형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미리 숙지되지 않았다면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단순히 작품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개념들조차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일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중앙문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지문도 굉장히 까다롭죠. 논리학과 과학을 선별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논리학이 과연 그토록 어렵나요? 논리학 그냥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조금 분석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논리학 지문을 요약 정리한 건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기말고사 문제였는데 최근 평가원 기출 문제를 굉장히 흡사하게 출제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루어 볼 법한 수준의 난이도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언명제 굉장히 생소하시죠? 모든 S는 P다를 우리는 전칭 긍정명제라고 합니다. 모든 S는 P가 아니다를 전칭 부정명제라고 해요. 어떤 S는 P다를 특칭 긍정이라고 하고
어떤 S는 P가 아니다를 특징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우리가 논리학에서 A명제, E명제, I명제, O명제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들어보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출제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소한 개념만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고 저거 외워서 그냥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관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E인데요. 여기가 O고 여기가 I라고 해봅시다. 보면은 반대 관계가 나와요. 반대 관계가 뭐냐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를 의미해요. 선생님, 듣기만 해도 너무 난해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가 모든 S는 P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 문장을 우리가 모든 꽃은 붉다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 명제는 우리가 전칭 부정명제였기 때문에 모든 꽃은 붉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붉지 않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꽃은 붉으면서 동시에 붉지 않을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이게 바로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모든 꽃은 붉다가 거짓이려면 어떤 꽃은 안 붉으면 되겠죠. 어떤 X라는 꽃이 붉지 않아요. 붉지 않다라고 하면은 모든 꽃이 붉다는 거짓입니다. 근데 만약에 Y라는 꽃은 붉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명제인 모든 꽃은 붉지 않다도 틀렸어요. 둘 다 거짓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A 명제와 E 명제의 관계는 우리는 반대 관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를 우리는 반대 관계라고 합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소반대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으나 동시에 참일 수는 있는 관계예요. 모순 관계는 뭐냐면요. 동시에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예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단편적으로 반대 관계 하나를 보여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에 출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난해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의 비문학 지문으로 굉장히 풀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기에 다양한 적용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숙명여자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총평 및 학습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소재와 문제 유형을 다수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숙명여자고등학교가 대단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경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두 문제로 등급이 좌우됩니다. 아니 선생님, 앞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균 점수가 막 70점도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였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자고등학교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매년 150명 이상 보내는 굉장히 학생들의 실력이 출중한 고등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내신 분위기 또한 굉장히 경쟁적이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력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과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학에서는 낯선 작품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독서에서는 낯선 소재가 많이 출제됩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평소에 되게 어려워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논리학, 법학, 과학, 기술. 문학에서도 우리 내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유인물로 따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작품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겠죠. 그를 위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보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와 소설을 읽을 때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오늘 정말 춥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추운 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추운 거다. 또는 이별을 해서 추운 거다. 또는 시대 상황이 너무 어려운 국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운 거다. 굉장히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의 해석의 폭을 좁혀주는 게 바로 보기입니다. 줄거리도 마찬가지겠고 다양한 수식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작품의 감정선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시 왜 쓰나요? 소설 왜 쓰나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작품은 외워봐야지. 물론 한두 작품은 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수능까지 몇백 개, 몇천 개가 될지도 모르는 작품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건 오히려 되게 어리석은 접근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능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모든 작품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해석에 맞게 출제 의도에 맞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우리는 문학에서 철저히 힌트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감정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재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논리학, 법학, 과학 기술이 어렵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인문과 예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상관없이 문단별로 어떻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단과 이 문단이 서로 역접일 수도 있어요. 역접이 무엇입니까? 뒤집는다는 거죠. 앞에서는 A라는 소재를 긍정했지만 바로 뒤에서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논리적으로 어떤 측면 때문에 부정되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A를 한다면 이게 A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지문의 형태들을 문단별 요약 및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요지 등을 체크하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신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꽤 까다로운 소재들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습관들을 잘 풀어내어서 지문을 대하고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어려운 시험인데 학생들이 잘해요. 그게 숙명여자고등학교의 내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는 이미 입학해 있다라고 한다면 내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조금 달리 갖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험난한 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내신을 조금 더 높게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훨씬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본질에 충실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이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